네, 원영TV 스트리트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출발을 해봅니다. 캐나다 이민자들의 소득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지만 한인들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돈다는 암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특히 이민 연한이 오래될수록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높다. 통계청이 연방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를 해줬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초기 이민자들의 미디안 소득, 그러니까 중위 소득은 2017년 26,500달러였었는데 2018년에는 31,100달러라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좀 중간 소득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캐네디안 토백이들 신입사원들의 소득 37,400달러에는 좀 못 미치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전 직장을 찾아서 경험을 쌓고 있는 요인들이 초기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10개 나라 10개국 출신 이민자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 사람들의 이민 첫 해와 그리고 10년 후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조사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한인 사회가 최하위인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통계청 발표는 이내전에 한인 커뮤니티, 한인 이민자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인 이민자들의 1년 후 중간소득이 25,90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10개국 중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간은 같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10년 후입니다. 이 10년 후의 중위소득을 살펴봤더니 한인들이 38,800달러를 벌고 있지만 역시 10개국 중에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최고소득자부터 최저소득자까지를 한 줄로 줄을 쭉 세워놨을 때 가장 가운데에 끼는 그런 계층을 말합니다. 평균소득하는 얘기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겠죠. 다른 나라 이집트나 브라질, 이란 이런 곳에서 온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이민 초기에는 이 중위소득이 15,000달러 내지는 18,000달러로 아주 한인들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 그런데 10년 후를 봤더니 이 이집트, 브라질, 이란 이런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소득이 5만 달러 정도가 돼서 한인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 재정 전문가들은 한인들의 소득이 10년 후에 뚝 떨어지는 이유가 타민족에 비해서 언어 문제가 좀 심각하고 문화 장벽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폭이 작았을 것이다. 언어 장벽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임금 직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일부 업종에 아주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이유가 그 업계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주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고임금 직종을 차지하지 못해서 전체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민살이가 길어질수록. 이런 판단은 영어권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그것을 들여다볼 때 극명히 설명이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이민 1년 차들의 중간소득은 8만 불이 넘습니다. 각각. 10년 후에는 10만 달러들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민 10개국, 조사 대상 10개국 중에 1등과 2등을 미국, 영국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 있는데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한인 1세들이 이민 초기에 10년이든 20년이든 언어 문제에 그리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 자식들 키우느라고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세탁소라든지 편중업종에 전부 집중하느라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커뮤니티가 됐다는 것, 이건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세대를 지나서 이제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 기반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경쟁력을 한번 맡겨봐야겠죠. 우리 이민 1.5세, 2세 후세들은 지금 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일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 1세들이 기록했던 이 성적표, 이게 다음 세대에서는 최소한 상위권이더라.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토론토 주거용 세입자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한 해였죠.
몰기지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토론토 세입자의 11%에 달하는 약 3만 5천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토론토 지역이 전국 17개 도시 중에서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높습니다. 총 체납액은 5,500만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총 연체액이 1억 5천만 달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3분의 1 정도, 근 30% 넘는 임대료 체납이 토론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몰려있는 토론토의 특성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죠. 토론토 세입자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설득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쨌든 이 임대료가 연체가 된 것이지 갚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체 금액을 한꺼번에 물어야 되는 시간이 올 거고요. 반대로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경제난에 같이 빠져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업이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임대를 놓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몰개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몰개지를 임대료를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는 처지인데, 임대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업자는 몰개지를 부을 돈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래서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이 주택 주거난을 더 가중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아무튼 토론토 임대시장은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사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월세 1,200달러를 받고 있었던 다운타운 콘도의 배출러의 공실률이 무려 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베드룸의 경우에도 2.2%를 넘나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의 공실률은 1.5%대였습니다. 거의 꽉 찼었다는 얘기죠. 공실률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 체납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임대를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기 싫어 안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형편없는 경제 상황이 치닫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임대료 체납이 어쩔 수 없이 주머니 속 사정으로 불거지기 마련인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글쎄요, 코로나 종식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용 빼는 재주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고통 분담해가면서 시간을 견뎌봐야겠죠. 백신 접종이 이제 제 궤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말이죠. 세상 참 어렵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한국의 친문 세력, 그러니까 친정권 세력은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 재편 감싸기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승리의 경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승리라는 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경기나 경합에서 패배했는데 자책감 때문에 자기가 지지 않았다고 정당하며 고집부리는 행위를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말은 좋아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형편없는 얘기죠. 정신승리법이라는 용어 해설도 있습니다. 정신승리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중국의 작가 루신이 쓴 아큐정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아큐는 동네 깡패들에게 정신없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들뻘 되는 녀석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내가 얻어맞은 거다. 나는 정신적으로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자위를 합니다. 자기보다 힘 없는 자에게는 힘을 행사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바로 무릎을 꿇고, 아큐정전에서 아큐도 비구니를 홧김에 겁탈까지 하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정신승리법으로 변명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몸은, 환경은 졌을망정 정신까지 진 것은 아니다. 강한 정신력을 표출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비겁한 변명을 얘기할 때 이런 말들을 쓰곤 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정신승리의 논리가 현재 친문 그리고 한국 정권에 깊숙이 스며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 운운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추미애, 그리고 사랑해요를 연장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기 합리화나 세뇌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로 드러난 행동이다, 이런 분단이 내립니다.
자신들이 날조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서로 희로애락하고 서로 껴안고 등 두들겨주면서 집단 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지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단 심리학 연구 대상으로 제출을 해도 될 만한 그런 광경을 현 정권이 매일매일 벌여내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만의 환각 속에서 정의봉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 폐해는 제한적이고 잠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법원과 지식인들에 의해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발가벗고 서 있는 대로에서 이 몽상활극을 벌이는 꼴이 됐습니다. 그 폐해는 선거 등의 심판, 다음 총선이나 또 다음 대선에서 선거를 통해서 회복이 되겠죠. 확실하게 심판을 한다면 말이지만. 하지만 친문 측의 정신적 승리, 이 접근법이 이런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만 국한된다면 그나마 또 다행일 수 있는데, 이게 외교 문제, 안보 문제까지 펴지게 되면 이 폐해는 무한대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 변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첫 통화는 바이든의 취임 2주나 지난 다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이죠. 시진핑하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같이 축하를 했죠.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와 먼저 통화하는 것이 갖는 그 상징성,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간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시킨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측근들 인사 사이에서는 제3의 길이라는 엉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트럼프 퇴장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풀 꺾이고 한국의 균형자 역할 그리고 조정자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정사 돌아가는 판때기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엉뚱한 희망적 사고죠. 미국 중국 대립은 이 시대 국제질서를 규정짓는 핵심 프레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 양상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차피 지역에서 패권국이 나타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 외교의 기본 DNA는 시진핑 정권의 팽창주의, 패권주의, 경제 추월 위협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강하디 강한 그런 적대감으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권 문제까지 추가돼서 갈등과 대립은 더 까다로워질 것, 그런 전망입니다. 세계는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 대 중국몽 추종 블록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고 중국을 따라가는 나라,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 이렇게 두 블록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서방 세계와 일본, 호주, 인도 같은 나라들은 태평양 블록을 쌓으면서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게 미국 쪽에 줄을 섰습니다. 균형자, 조종자 운운해 가면서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있는 한국 정부, 이거 앞으로 몸값을 올리기는커녕 양쪽 모두로부터 팽당하기 십상입니다. 구한말 조선이 왜 망했는지, 구한말 조선의 망국을 경험하고도 이 양다리 전법에 목을 맨 정권이 있다고 한다. 정권이 목을 매는 한, 특히 미국과 밀고 당기는 어설픈 이중전법을 펴는 한 동맹의 신뢰 근간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멀어질수록 북한의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독도 침탈 있죠. 중국의 서해 침범 있죠. 국익 침탈 위협은 사방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만 집착해서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지금의 제스처를 계속 취한다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핵무장과 군비 중강에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견제할 균형추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 빗나간 공포심, 이것도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공산당 지배체제 한계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인류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다시 인도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의 대중경제, 중국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에너지를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미국 주대 반중 정서는 가치 기반이 바로 민주주의 동맹에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국제 정세를 아주 편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국가의 항로가 크게 왜곡이 됩니다. 이미 마차가 말을 끌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가 됩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태양과 바람만으로도 에너지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탈원전이라는 착각을 빚어낸 근본입니다. 이 나라의 기둥들이 차례차례 뿌리째 뽑혀져 나갔었죠. 권력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 장악했죠. 개혁이라는 분칠한 채 사랑해요를 외치던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던 다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환각 상태에서 키를 잡고 항로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바다 중간 폭풍구 속으로 끌려 들어가니까요. 1866년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미국의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격침시켰다는 보고를 받자 무릎을 탁 치면서 세국 정책의 앞날에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원군의 조선이 무너뜨렸던, 빠뜨렸던, 침몰시켰던 제네럴 셔먼호가 어떤 배입니까? 한포 한문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선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민간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이에요. 전함이 아니고. 게다가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화공을 받아서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원군은 우리 조선이 충분히 외구, 오랑캐의 침범을 막을 힘이 이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망했습니다. 문 정권의 요즘 착각이 그때 대원군의 착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험하다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다리 걸치다가 어느 순간 좌우 뒤를 보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삭막해질까요? 동행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제 정세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명한 자기 노선을 우리 대한민국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행. 우리에게 동행은 누구일까요? 최성수가 불렀던 노래죠. 동행.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이제 정말 우리를 한국과 함께 운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을 찾아서 그 동맹들과 굳게 손을 잡는 양다리 걸치는 저법 이제 그만하기를. 동행을 찾는 우리 한국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양다리 걸쳤더니 진정한 내 편은 없어
후회하게 될 땐 이미 엎질러진 이 양다리 걸쳤더니 진정한 내 편은 없어. 후회하게 될 때엔 이미 엎질러진 물.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혼란 때 누가 같이 피를 뿌렸던 사람들이 누군가, 가장 간단한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미국도 새 정부가 출발을 했고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각 나라가 자기의 입장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동행과 동맹과 제대로 손을 잡는 그런 외교 정책이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